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 보는 시간 라운드 테이블. 오늘은 매주 월요일 함께 하시는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가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빅 위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준금리. 네. 왜 그러시죠? 빅이크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네, 금리 네. 결정이 뭐 미국도 중요하죠. 그렇고 일본도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맞는 그만큼 얘기세요. 크게 네.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기존에 제시하셨던 뭐 9월 전망 중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증시판을 좀 바꾸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 주 빅이크, 특히 미국의 9월 FOMC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후로 증시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난주를 기점으로 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9월 FOMC보다는 이미 지나간 이벤트이긴 하지만 미국의 8월 고용지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예상의 감소를 보이면서 사실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돼서 새로운 뉴스는 아니거든요. 이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대부분 상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포함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는 큰 굴곡 없이 미국 주로 글로벌 증시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는 좀 증시의 판이 바뀌었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글로벌 증시의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때 제가 상단을 6,900포인트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4분기에는 이를 일시적으로 좀 오버슈팅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국들의 정세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위험자산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 주목을 해야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일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일본 같은 경우에는 BOJ가 연내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시점을 좀 늦출 수 있는 여지, 그 부분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항상 계절적으로 앞서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했던 부분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지수대를 보이는 이유는 세제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선호 심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다분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S&P 500 지수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지수대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 경제적인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분기별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연율로 2.1%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고 있어서 여전히 버틸 수 있는 경제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기업이익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10개 분기 연속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훨씬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익 증가를 놓고 온다고 하면 8개 분기 연속 이익 증가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 신호가 커질 때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폭에 대해서 시장은 더 기대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또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을 보면 올해 2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캐펙스 자본 지출에 대한 증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요인들 외에도 더 봐야 되는 것들이 계절적으로 4분기 때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여요. 그리고 신정부 집권 1년 차에는 또 증시가 좋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증시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동인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부터 증시의 판이 깨졌다라는 거를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증시의 판이 깨졌다. 뭐 사실 역사는 항상 새로 쓰이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연말까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봐주셨는데 국내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좀 연동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7월 말에 그 8, 9월 달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미국 증시는 상승세가 좀 제한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8, 9월 달 하락 압력을 좀 받았다가 이번 달 들어서 상방 압력이 좀 커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저는 한국 증시를 전망할 때 과거 21년도 증시 패턴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좀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코스피가 3,000선에 진입을 했고 6월 달에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3,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가 3,000에 진입을 하고 역사적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이 6개월을 달별로 구분해서 보면 첫 번째 달에는 역사적 사상 최고치 1차 신고가가 경신됐고요. 2개월, 3개월 차 때는 증시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월, 6개월 차에는 2차 신고가 경신을 했었는데 그 패턴이 올해랑 거의 흡사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1차적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8, 9월 달 2개월 동안 쉬어가다가 지금 들어서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고 있는데 이 패턴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올해 4분기 때 아마 코스피 지수는 지금은 3,400선이지만 3,700선, 3,800선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견해를 계속 유지하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700, 3,800선이면 연말에 뭐 거의 파티 분위기가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4분기 때 지금 지수 대비 6,900포인트 또 일시적으로 오버슈팅 한다라고 하면 이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도 충분히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확률은 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미국이 주도하에 이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 건 뭐 9월 FOMC겠죠. 뭐 앞서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변곡점이 되었고 기정사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그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증시에는 어떤 결과들이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8, 9월 달 그리고 현재까지 글로벌 좀 요인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사실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았지만 이를 상쇄해줬던 요인은 연준의 금리 인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모든 불안 요인들을 다 잠재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연준이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또 변곡점이 되기보다는 25pp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남아있는 FOMC 일정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연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내려줄 수 있을까? 오히려 그쪽에 시장은 더 주목할 것 같아요. 특히 12월 달에는 25pp가 아니라 50pp 정도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이 사실 증시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FOMC 결과 금리 인하는 미국 얘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또 금리 인하가 어려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 확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남아있는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부가 이게 분명히 주요국들의 경제에는 부정적인 요인들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관세부가로 인해서 주요국 수출 둔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사실 주요국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나 재정 지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번 달에 25pp 인하하고 나서 아마 12월 달에 50pp 정도 인하해 주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연준은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그때 당시 물가 목표를 두고 변경을 했었잖아요.
평균 물가 목표제를 했었지만 기존으로 좀 돌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물가보다는 고용시장을 조금 더 주시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의외로 안 좋아요. 제가 봐도 3개월 평균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저는 이례적으로 한 달 정도 좀 하락했다가 그 다음 달 발표되는 수치는 기저효과 감안해서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지금 7, 8월 3개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연속적으로 하락한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분명히 미국 고용시장은 둔화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 폭을 시장 예상보다는 더 키울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지만 9월 FOMC 내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대만에서는 AI 투자 확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훈풍에 힘입어서 중화권 증시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어차피 한국이나 대만이나 삼성전자, TSMC라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인데 특히 대만 정부에서 AI 투자를 위한 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10일에 100억 대만 달러 규모로 해서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제 인재 양성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겠다라는 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AI 산업 특히 인재 양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반도체 지원하는 거를 전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들이 관련된 기업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범용 디램 가격 추이를 보면 올해 3월 들어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좀 일부 반도체 품목들 가격이 좀 주춤해요. 근데 이런 정부안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기대가 조금씩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증시 내에서도 뭐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대외 요인, 특히 대만 정부가 AI 투자 관련해서 100억 대만 달러 정도 투자했다라는 부분들도 잠시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는 어찌됐건 이 AI 투자에 대한 확대 발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일본은행이 이번 주 금요일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들이 나오곤 있지만 BOJ 결정 어떻게 또 전망하고 계실까요? 아마 이번 달에는 금리 동결을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일 간의 무역 합의 잘 이루어졌고 사실은 참여 선거 역시 지나고 났기 때문에 사실 국정 혼란을 일으킬 만한 요인들은 없었던 상황이지만 이시바 총리가 갑자기 사임을 하면서 지금 10월 4일 날 일본 자민당 총재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자민당 총재가 선출이 된다라고 하면 일본 총리 또 지명 이러한 부분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BOJ 입장에서는 국정 혼란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BOJ 총재의 발언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일본 경제 물가가 예상 경로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시각들을 계속 꺼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7월 금정이 이 경제와 물가 전망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 소비자 물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7% 중간치 정도 제시를 하면서 기존보다는 좀 상향 조정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올해와 내년도 실질경제 성장률도 각각 0.6% 정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기존보다는 0.1%포인트 높였기 때문에 일단 경제 물가 전망은 일본 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경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민당 새 총재 그리고 일본 새 총리를 뽑는 이 선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사실 연내 빠르면 10월에도 BOJ는 금리 인상을 할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보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하고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인데 아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출된다라고 하면 이분은 약간 비둘기파 쪽에 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늦춰지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가 누가 이제
여러 이제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이제 총재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로 이어지면서 향후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외신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연한 금리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가 차기 총리 결정에 따라서 어떤 흐름을 또 보이게 될까요? 분명히 영향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 그리고 BOJ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스탠스만 놓고 본다고 하면 비둘기파적인 성향이라서 엔화는 약세, 증시는 상방 압력을 받을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출 기업 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채권 시장 입장에서도 놓고 본다고 하면 재정 지출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순이익성이 가팔라질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단기적으로는 금융 완화책을 꺼내드리는 인사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고위주민 농림수산상과 비교를 해보면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죠. 고위주민 농림수산상은 BOJ 금리 인상을 긍정적인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라고 하면 금리 정책 관련된 통화 정책의 정상화, 이로 인한 엔화 강세 압력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물가 안정,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부수도 구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부각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도쿄보다는 오사카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여지는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재정 기울이 일정 부분 지켜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단기 금리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력 후보들 간의 이 정책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다카이시 전 경제안보상이 당선되는 게 엔화 약세, 증시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긴 안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재정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일정 부분 줄여나가는 정책을 꺼내드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좋은 정책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내달 이뤄질 총재 선거를 주목해 보면서 향후 이 총재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일본 내에서 가지고 갈지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